합리적 이타주의자의 탄생, 인증 욕구에 관한 내과학적 이해를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까? 얼마 전 나는 우연찮은 기회로 정부 세미나에 내과학 전문가로 초빙되었다. 에너지 소비 형태 변화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한 번도 초대한 적이 없는 종류의 자리라 호기심이 활동해서 덜컥 수락을 했다. 그 뒤에 주최 측에서 원해준 자료들을 훑어보았다. 그런데 현재 지구가 당면한 환경 위기에 대한 다양한 팩트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구성한 발표 자료들을 보고 있자니 세미나에서 내가 과연 어떤 전문가적인 의견을 줄 수 있을지 난감하게 지지 시작했다. 조금은 막막한 마음으로 자료를 검토하던 중에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던 문구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결국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인간의 생존 본능이 소비하려는 충동을 이길 것이다. 매우 공감이 가는 문구였다. 인간의 안에 살아있는 존재에게 생존 본능보다 강한 동기가 있을까? 어떤 소비 충동이라도 살아남고자 하는 동기와 상충된다면 당연히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석연치 않은 느낌도 들었다. 소비하려는 충동을 억누르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려고 할 만큼 생존 본능과 직결되는 상황은 과연 어떤 상황일까? 이제 내 머릿속에는 핵전쟁 후에 모든 자연환경이 황폐화되고 식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는 인류 최후의 모습을 그린 영화 장면이 펼쳐졌다. 아마도 인간의 소비 충동을 억누르면서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은 이토록 극단적인 상태가 아닐까?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소비 충동을 억누르기 위해서 우리가 생존 본능까지 동원하려고 할까? 눈앞에 닥친 위기를 피하는 이르는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생존 본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측하기 힘든 먼 훗날의 후손들에게 닥칠 위기를 피하기 위해 생존 본능을 가동시키는 일은 너무나 어렵다. 현재 내가 지구에 당면한 위기를 떠올리면서 추운 날 보일러 사용을 줄이거나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에너지 소비 활동을 변화시키려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 당장은 생존 본능을 자극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설령 가능하더라도 조금만 더 강한 소비 충동이 경제 상태로 나타난다면 이런 노력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는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자연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단지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이런 노력이 어렵게 될 따름이다.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심리의 비밀은 환경보호가 주는 가치를 생각하는 것은 소비하려는 대상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크다. 선천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최선으로 줄이고자 하는 우리 뇌는 이 두 가지 경쟁할 때 거의 항상 후자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 물론 교육을 통해서 환경보호의 가치를 생존 본능과 연결시키도록 학습하면서 변화를 일으켜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며 그 효과 역시 만족스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인류 최후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는 환경보호라는 가치를 생존 본능과 연결시키는 일은 불가능할까? 우리는 흔히 가치 약속을 통해서 선택을 바꾸는 방법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선택을 통해서 가치를 학습시키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개변가치에 들릴 수 있지만 최근의 의사결정에 관한 심리학 연구들은 선호를 통해서 선택이 이루어지는 과정뿐 아니라 선택을 통해서 선호가 형성되는 과정, 즉 선호가 선택을 따라가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대표적인 예로 원치 않는 학교나 학과의 성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했는데 나중에 그 학교나 학과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선택 사항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더 낮은 선호나 가치를 갖게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이와 관련된 예다. 어떤 경우는 가치의 학습을 통해서 선택을 바꾸는 것보다 선택을 통해서 가치를 바꾸는 일이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소비자는 자신이 항상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을 내린다고 믿고 싶고 또 남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싶어한다. 이들에게 선택을 결정한 후에 선호를 바꾸거나 좀 더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와 관련된 인간의 심리는 인지 부조화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다. 애초에 원치 않는 것을 어떻게 선택하도록 만들 것인가? 이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유명한 예를 살펴보자. 1990년 토요타는 프리우스라는 이름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처음 선보였다. 이른바 환경 친화적인 차로 고가에 출시된 프리우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뒤집고 아주 잘 팔렸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혼다의 어코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한때 단종될 정도로 저전 판매율을 보였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일까?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두 성품 간의 미묘한 차이에 주목한 해석을 흥미롭게 봤다. 그 차이는 무척 단순한 것이다. 브레우스는 하이브리드 모델만 존재하는 반면에 어코드는 동일한 모델이 일반형과 하이브리드형 두 가지로 출시되었다. 외관속으로는 그 두 가지 차이가 단지 차 뒷면에 하이브리드라는 조그만 글씨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뿐이다. 친환경 자동차라는 점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프리우스와 달리 어코드는 그 구분이 매우 어려웠던 것이다. 친환경 자동차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 왜 그렇게 매력적인 것일까? 프리우스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그 자동차를 구입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했다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인정 욕구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든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공정성과 이타성의 이면에는 인정 욕구라는 강력한 동기가 숨어있다. 사실 인정 욕구는 앞에 내세우기에 꺼림칙하지만 강력한 동기이다. 반면에 공정성과 이타성은 그 자체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지만 앞에 내세우기는 좋은 간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성과 이타성은 인정 욕구와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에너지 소비 인식의 전략으로 만 교육할 경우에 낮은 사회적인 지위를 연상시키는 탓에 오히려 인정 욕구를 거스르게 될다. 반대로 에너지를 가소비하는 형태는 부유함의 인식되어서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행동의 이타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홍보 역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에너지 소비 형태의 변화와 환경보호라는 이슈는 우리에게 수많은 바람직한 결정 가운데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갈망하는 개인의 동기를 인정 욕구와 연결시킬 수 있을 때 그 동기는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정 욕구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는 그저 학문적인 발전 차원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바람직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형태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인정 욕구를 깊이 이해하고자 노력하지 않을까? 인정 욕구는 교육이나 행정 정책 그리고 법률 제정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든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진보주의자가 독성에 더 민감한 이유는 언제가 명동거래지를 간데 현수막에 쓰인 문구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근대에서 학문 성교 허용이 웬 말인가? 군역법 추행제 폐지를 둘러싸고 근대에서의 동성애의 제동을 걸기 위한 보수 입장의 주장이었다. 사실 세대적인 변화의 인권에 입하여 새로운 윤리 규정을 주장하는 진보의 입장이 전통적인 윤리관을 지켜주는 보수 입장과 부딪히는 일은 흔하게 볼 수가 있다. 얼마 전 한대 영상에서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의 또 진보적인 뇌가 기능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을 보여줘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바가 있다. 자, 단순하지만 쉽지 않은 실험이 이루어졌다.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컴퓨터 화면에 1초에 하나씩 알파벳이 제시될 때마다 버튼을 눌러야 한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알파벳에 X가 나올 때에 버튼을 눌러서는 안 된다. 그런데 X가 다른 알파벳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나오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X가 등장할 때도 실수로 버튼을 누르기 쉽다. 한편 이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참가자들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를 보고하는 설문지를 작성했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과제 수행 능력과 실험을 진행한 동안에 이의지신경세포를 발생시키는 정기적인 신호를 증폭시키는 그 장비로 뇌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측정하였다. 실험계가 보수적인 사람들이 진보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한 과제를 수행한 이전 연구들을 통해서 이 실험에서 실수를 할 때 사람들은 특히 배의 전전도 빛을 부여 신호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관찰한 바 있다. 이 신호는 실수 관련 부정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류를 탐지하고 이후의 수행을 형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결과에 기초해서 신호를 측정한 결과 진보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에 비해 실수를 하는 순간 배내 측 전전도 피질의 신호가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보적인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보다 오류를 탐지하고 바로잡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 이 실험보다도 더 최근에 이루어진 다른 연구를 통해서는 이 부위의 기능적인 활동 수준뿐 아니라 구조적인 면에서도 진보적인 사람의 뇌와 보수적인 사람의 뇌는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성향에 따라서 DNA 피질의 두께가 달라지는 영역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전체적인 진보 성향이 증가할수록 베네칙 전진도 피질의 두께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규명했다. 진보주의자, 보수주의자 뇌보다도 실수에 민감하다.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의 차이를 뇌 구조로 비교 설명하는 것은 새롭게 들린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오히려 더 민감하고 반응이 또 수정 노력하는 능력을 진보주의자들이 더 탁월하게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일이 있다. 나아가서 이를 변화와 새로움을 두려워하는 보수주의자의 인지구조와 대비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보수주의자의 우명을 조롱할 만한 근거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과연 보수주의자의 뇌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진보주의자의 뇌에 비해서 열등한 것일까? 저명한 도덕심리학자 조너스 하이트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중심적인 차원에서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고 집단중심적인 차원의 도덕성은 무시했다. 개인중심적인 차원에서 해당하는 도덕성에는 개인의 고통을 피하고 혁명성에 입각한 사회적인 정의를 추구하는 것들이 해당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집단중심적인 차원의 도덕성에는 사회적인 위계 질서를 지키고 공동체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인적인 정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열 때문이 아니라 서로 추구하는 도덕성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가치 판단의 기제와 관련지어서 설명해 볼 수 있을까? 복내성 전전도 표질과 비내적 전전도 표질의 기능은 비교적 구분이 되어 있으며 전전은 직관적인 가치 판단, 후자는 분석적인 가치 판단에 주로 간주하고 있다.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한 건강 균형은 진보와 보수로는 두 정치적인 세력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도 있겠다. 복내적 전전도 표질로 비유할 수 있는 보수의 기능은 이전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검증된 가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다. 반면에 비내적 전전도 표질로 비유할 수 있는 진보의 기능은 오래당한 간섭처럼 굳어져 버린 가치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 간의 충돌을 감지하는 것이다. 또한 이로써 유연하게 기존 가치를 수정하거나 전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낸다. 안전성과 유연성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최적화된 적응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보수와 진보라는 두 입장 역시 서로 균형을 이루고 보완하는 역할을 정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그 국가는 전통적인 가치를 살려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시대적인 상황적인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최적의 의사결정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한 개인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감정의 근원을 들여다보는 자기인식이 필요한 것처럼 진보와 보수는 각자 자신의 주장의 근원에 있는 동기를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자기인식 과정을 통해서 진보와 보수는 한쪽으로 과도하게 편향된 주장을 피할 수 있게 되고 비로소 둘 간의 건강한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균형이 절실하지 않을까? 선의에만 의존하는 것은 왜 위험한가? 효율적인 기타주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간단히 말하자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는 운동이다. 철학자 피터 싱어 교수는 효율적인 기타주의자에서 타인을 도울 때 더 이상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아이들보다 미디어가 찾은 한 명의 불행한 아이에게 모든 온정이 몰리는 역설적인 사회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열정이 이타주의는 이런 자세를 지향한다. 선의에만 의존한 이타적인 행위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세상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역시 우리 사회는 기부의 비중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누군가는 이러한 주장이 기부한 사람의 선의를 퇴색시키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기부한 사람이 자신의 동기를 순수한 선의로만 인식한다면 그는 기부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을 자신의 뛰어난 도덕성으로 착각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 기부 뒤에 따르는 타인으로부터의 칭찬과 인정은 기부한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도덕적인 우월감을 고취시키고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가 있다. 효율적인 이타주의의 완성.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도덕적인 우월감이 필연적으로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우월감이 자신보다 덜 도덕적인 혹은 덜 순수한 선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타인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인 도덕적인 박탈감은 기부자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표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 때문에 이타적인 행동 뒤의 선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화에서는 오히려 이타적인 행동을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다. 유명 인사들이 자신의 기부 액수를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지 모른다. 따라서 타인을 위한 이러한 이타적인 동기에 대해서도 집요한 자기인식을 갖춰서 그 감정의 근원을 의식 수면 위로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 이러한 자기인식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느낀 이타 동기가 결국 인정 욕구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지각할 때 우리는 이타적인 행동을 포기하게 될까? 이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볼 때 중요한 점이 있다. 바로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왜 하필 타인을 돕는 이타적인 행동을 선택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 감정의 근원을 따라갈 때 우리는 타인의 문제가 나의 안전과 무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은 또한 더욱 큰 힘을 가진 이타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타적인 행동을 포기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기부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불확실한 진행형을 받아들이는 태도. 언제부터인가 현대사회에서는 불확실성은 그 문제와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다. 물론 안전을 중시하는 현장에서 불확실성은 피해야 할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너무나 심하여 불확실한 상황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상태도 분명히 문제가 된다.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을 어떻게든 확실한 상황으로 간주하려는 욕구로 이어질 수가 있으며 합리성과 공정성의 본질은 확실한 완전성이 아니라 불확실한 진행형일지도 모른다.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완성한 결과로 상태로 보면은 오히려 그 본질을 왜곡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인식하지 못할 때 자신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믿기 쉽고 이러한 비유연성은 오히려 소통 불능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한 사회 내에서 생성되는 합리성과 공정성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욕구들이 한데 모이는 상황에서 서로 부딪히며 조각되는 가치일 것이다. 그러므로 각 개인이 추구하는 합리성은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어쩌면 자신의 중심성을 인정하는 태도야말로 현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자, 8장에서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한다. 내는 가장 유리한 가치를 선택한다. 인정 욕구를 건강하게 발현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사회적인 가치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발달 단계를 할 수 있는 사춘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인간의 본성. 자, 중2병이라는 단어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나는 하나뿐인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되던 해 이 말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충격적일 정도로 생생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아직 IT가 가지지 않았던 중학교 1학년 때만 해도 아들은 매일 가루를 웃으면서 가슴에 푹 안기곤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별 의미 없이 평소처럼 아침부터 또 게임해야 라는 말을 건네자 아들이 느닷없이 무섭게서 오며 뭐가요? 하고 고함을 질렀다. 전에는 그렇게 대해준 적이 없었는데 나는 가슴이 콩덕거릴 정도로 놀랐다. 응? 그러나 가슴을 가까스로 조스르고 그 충격을 신경과학자로서의 궁금적으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했다. 아무도 이날의 충격이 나의 연구 방향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내 양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춘기 초기에 들어선 아이들의 뇌에서는 신경세포를 포함하고 있는 대뇌 폐질의 해백질의 크기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런데 이 해백질은 사춘기가 끝날 무렵 그 크기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한 뒤에 뒤집힌 U자 모양의 곡선 형태로 변화한다. 이런 발달 패턴은 동물 연구들을 통해서도 검증되었다. 사춘기 초기의 뇌에서는 적색 털기와 시냅스의 과잉 생산이 이뤄지고 사춘기 후기로 들어서면서 그 생산이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좀 더 최근에 이뤄진 연구에 따르면 사춘기 후기에 급격히 신경세포의 수가 줄어드는 대뇌 폐질 부위는 주로 복뇌 측 전전두 폐질 부위에서 관찰된다.
이 부위에 위치한 신경세포들은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그 수가 급증하고 사춘기가 끝날 때쯤에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춘기 시작과 함께 세포 수와 연결이 급증했다가 사춘기가 끝나면서 다시 감소하는 신경발달 과정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과정이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들의 환경에 좀 더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뇌를 다시 리모델링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유력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저는 가치 판단을 기능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복내적 전전도 피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밝혀지지 않다. 그러나 아마도 사춘기 이후에 살게 될 삶의 대부분을 이끌어갈 정리한 사회적인 가치들이 이 시기에 형성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자신의 생존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양한 가치를 절대해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중에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기대되는 가치만 선택해서 집중하고자 하는 내 생존 전략이 아닐까? 사춘기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이유는 전전도 피질 특히 복내적 전전도 피질이 급속히 발달하고 재조소가 되는 사춘기는 평생 동안의 개인의 선택을 이끌어 핵심적인 삶의 가치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다. 이 기간 동안 얻었던 보상의 경험들과 성공적인 위기 극복의 경험들은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많을수록 복내적 전전도 피질 내에는 여러 다양한 가치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반대로 이 시기에 경험이 제한된다면 우리는 뇌에서 제한된 소유의 가치들만 자리 잡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가치 간의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커진다. 복내적 전전도 피질의 뇌의 여러 가지 표상하는 연결이 다양하게 형성되면 미래에 겪게 될 크고 작은 정서적인 경험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기초 역량을 갖출 수 있다. 식수를 얻기 위해서 집 주변에 우물을 판 김씨의 상황을 가정해보자. 땅이 워낙 단단해서 삽으로 흙을 파내고 지하수를 얻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고생 끝에 하나의 우물을 뚫고 그 뒤로 수월하게 우물을 길어 올렸다. 그런데 일단 우물 하나 뚫고 마음이 놓인 김씨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계속 그 우물에서만 식수를 얻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심각한 가뭄이 와서 우물이 말라버렸다. 처음에 우물을 파기 위해서 사용했던 삽은 녹이 슬어서 쓸 수 없었고 식수를 얻을 방법이 없었다. 자, 이 이야기는 사춘기에서 복내적 전전도 피질에 발생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신경계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독은 제한된 종류의 보상에만 강하게 끌리는 상태이다. 타인의 인정과 칭찬이 주는 보상에 과다하게 몰입하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사춘기 내내 지속될 경우에 복내적 전전도 피질의 신경세포 수와 연결 정도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맛이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는 우물을 계속 파는 일 같아서 에너지 소모가 클 뿐 아니라 이로부터 얻는 만족감은 감사한다. 신경계의 발달과 가소성이 활발하게 유지되는 사춘기에는 처음부터 여러 우물을 파낸 정실처럼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만족감을 주는 선택의 범위를 넓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가치를 개선하는 신경학적 연결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사춘기를 지나서 복내적 전전도 피질, 내 신경세포의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숫자가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진행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인정받는 방법을 스스로 찾게 하는 교육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했을 때도 늦어도 이렇게 근인간의 본성의 근원을 세 가지 관점으로 통해서 바라본다. 먼저 성선설은 인간의 남을 배려하는 착한 마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악설인데 이 관점은 애초부터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성과학적에서 어느 것도 타고나지 않으면 오로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것이 세 가지 관점 모두 나름의 설득력이 있으며 이 중에 어느 하나만이 옳다고 꼽기란 매우 어렵다. 나는 이 위에 세 가지 관점을 모두 아우르는 또 다른 관점을 인정 욕구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자, 내 심장소리에 귀를 기울여봐. 심장소리에 귀를 기울여봐.